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아버지는 아들에게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해줬다. 아들, 인터넷의 위험성에 대해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말하며 저는 아들 옆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아들은 온라인으로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을 즐기고 있었는데 제가 옆에 앉았음에도 불구하고 녀석의 두 눈은 여전히 모니터에만 고정되어 있었죠. 아들은 게임 내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저의 존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고 녀석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손으로 게임 내의 대화 창만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들, 그놈의 게임 좀 잠깐 멈추면 안 되겠냐? 제가 답답한 표정으로 소리치자 녀석은 그제야 화면을 닫고 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왜 또 그 흔한 괴담들이라도 늘어놓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저는 억지로 황당한 표정을 지은 채 녀석을 잠시 바라보다가 이내 다시 미소를 머금은 채 말했죠. 난 네가 내가 들려주는 무서운 이야기들을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사실 그동안 어린 아들에게 뻔한 잔소리를 하는 것보다는 마녀와 마주친 이야기, 유령, 늑대인간 또는 트롤 등에 대한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주며 간접적으로 교훈을 주어 왔습니다. 마치 다른 부모들이 흔히 하는 것처럼요. 아내 없이 혼자서 아이를 기르는 편부가정이다 보니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육아 방법을 총동원해야겠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해왔지만 아들은 귀찮다는 듯 얼굴을 찡그리더군요. 그래서 엄마 없는 집, 애들은 버릇이 없다는 얘기를 듣나 봐요. 아빠, 제가 6살짜리 코올리개라면 괜찮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저도 다 컸다고요. 아빠가 해주시는 그런 얘기들은 이제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인터넷의 위험성이고 뭐고 간에 해보려면 해보세요. 하지만 아마 이제 그런 어설픈 얘기들론 제게 겁을 주기 힘드실 거예요. 저는 너 정말 괜찮겠냐라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팔짱을 낀 채 제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내가 눈 하나 깜짝할 것 같아요. 저 이제 10살이라고요. 무슨 얘기를 해도 하나도 안 무서워요. 좋아, 좋아. 어디? 정말 괜찮은지 한번 볼까? 그렇게 저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콜비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가 있었어. 흔하디 흔한 이야기의 서두에 아들은 큰 감흥을 받지 못한 듯 한숨을 쉬어 보였지만 전 개의치 않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콜비는 어린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웹사이트에 가입했어.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콜비는 사이트 내의 대화창을 통해 다른 아이와 금세 친구가 됐지. 콜비의 친구가 된 아이는 헬퍼23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10살짜리 아이였어. 둘은 같은 비디오 게임을 즐겼고 개그 취향도 잘 맞아서 그런지 새로운 게임도 같이 즐기는 사이가 됐지. 그렇게 몇 달간 친구로 지내던 콜비는 같이 즐기던 게임 내에서 헬퍼23에게 6개의 다이아몬드를 선물했어. 6개나 되는 다이아몬드는 그 게임 내에서 꽤 엄청난 선물이었지. 그러자 그게 고마웠던지 헬퍼23은 다가오는 콜비의 생일날 게임 내의 아이템이 아닌 진짜 선물을 보내주겠다고 했지. 콜비는 조금 고민했지만 친구인 헬퍼23에게 집 주소를 알려주는 게 위험할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지. 헬퍼23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집 주소를 떠벌리고 다니지만 않는다면 말이야. 물론 헬퍼23도 절대 다른 이에게 콜비의 주소를 알려주지 않겠다고 약속했지. 자신의 부모님에게도 말이야. 그리고 소포가 발송될 거라고 했지. 저는 이야기를 멈추고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때? 콜비가 한 일은 잘한 일일까? 아니요. 아들은 이야기에 조금씩 몰입되어 가는지 스스로 고개까지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콜비도 그랬어. 콜비도 집 주소를 알려준 것이 조금 불안했었나 봐.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그 불안감은 더 커져만 갔고 시간이 지나 잠옷을 입고 잠에 들 무렵이 되자 콜비의 불안함과 공포는 말할 수 없을 만큼 커져버렸지. 결국 콜비는 부모님께 자신이 한 일을 말씀드리고 결심했어. 아마도 크게 혼이 날 테지만 그쪽이 마음은 훨씬 편할 테니까 말이야. 그래서 콜비는 침대에 누운 채로 부모님이 자신에게로 오기만을 기다렸어. 아들은 이 부분부터 무서운 내용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챘는지 겉으론 괜찮은 척했지만 눈을 크게 뜬 채 내 곁에 바짝 붙어 앉더군요. 저는 좀 더 작고 진지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콜비는 침대에 누워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들을 듣고 있었어. 세탁기가 돌아가는 소리, 나뭇가지들이 벽을 긁는 소리,
그리고 아직 어린 남동생이 칭얼대는 소리들이 들려왔지. 그런데 갑자기 그런 일상적인 것들이 아닌 조금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하던 중 때마침 아빠의 발자국 소리가 복도를 통해 들려왔지. 불안해진 콜비는 불안한 목소리로 아빠 하고 아빠를 부른 뒤 제가 말씀드릴 것이 있어요라고 말했단다. 헌데 이상하게도 콜비의 아버지는 방문에 괴이한 각도로 머리를 대고 있었는데 어두워서 그런지 입모양도 전혀 움직이지 않고 눈동자도 조금 이상하게 보였대. 그래 아들아.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아빠의 목소리도 조금 이상했어. 괜찮아 아빠. 콜비가 물었지. 그러자 아빠는 어하고 말했는데 왠지 그 목소리가 자연스럽지 않고 꾸며낸 듯한 기분이 들더래. 그래서 콜비는 이불을 위로 끌어올려 덮으며 말했어. 응. 엄마도 옆에 있어요. 그래 나도 여기 있어. 엄마의 머리가 갑자기 문 앞에 아빠 머리 아래로 불쑥 튀어나왔어. 진짜 이상했던 건 엄마의 목소리 역시 꾸며낸 듯 이상한 목소리였다는 거야. 그리고는 말했어. 너 설마 지금 헬퍼 23에게 집 주소를 알려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왜 그랬니? 인터넷에서 남에게 개인정보를 함부로 알려주면 안 된다고 했잖아. 엄마는 계속 말했어. 헬퍼 23은 아이가 아니야. 너를 속인 거지. 헬퍼 23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니? 그가 우리 집 문을 따고 집 안으로 들어왔어. 그리고 엄마와 아빠 우리 둘을 모두 죽였지. 그것도 겨우 너랑 만나서 놀고 싶다는 이유로 말이야. 말이 끝나자마자 엄마 아빠의 머리가 있던 문 앞에 갑자기 젖은 외투를 입은 뚱뚱한 사내가 나타났어. 끔찍하게도 그의 손에는 엄마와 아빠의 잘린 머리가 들려 있었지. 콜비는 미친 듯이 소리를 질러야 했어. 왜냐하면 그 사내가 잘린 머리들을 바닥에 던져놓고는 칼을 든 채 콜비에게로 다가왔거든. 아들은 손으로 제 얼굴을 가리며 마치 콜비처럼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아들을 무시하고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몇 시간 후 콜비는 죽어가고 있었고 콜비의 비명소리는 흐느낌으로 변해갔지. 또 살인마는 다른 방에 있는 아기 소리를 알아채고는 즉시 콜비의 몸에 꽂혀있던 칼을 뽑아들었어. 왜냐하면 그건 그에게도 조금 특별한 일이었거든. 그에게도 아직 아기를 죽여본 경험은 없었으니까. 그렇게 헬퍼 23은 콜비가 죽어가도록 놔둔 채 아기 울음소리가 나는 곳으로 걸어갔어. 그는 방으로 들어가 아기를 집어들었지. 그리고 그의 팔에 안았어. 그리고 그는 아기를 죽이기 전에 얼굴을 자세히 보기 위해 테이블 쪽으로 향했단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가 아기를 안아들자 갑자기 아기가 울음을 멈추는 거야. 심지어 아기는 헬퍼 23을 바라보며 웃기까지 했지. 헬퍼 23은 한 번도 아기를 안아줘 본 적이 없었지만 친절하게 아이를 안고 흔들어줬어. 마치 능숙한 보모들처럼 말이야. 아기의 볼을 만져주려고 피 묻은 손을 담요에 닦아내기까지 했지. 안녕 여기 있었구나. 귀여운 아기야. 자학적인 숭고한 분노가 그를 감쌌어. 그리고 그것은 부드럽게 녹아 헬퍼 23의 마음속 어딘가로 스며들었지. 그는 아기를 안은 채 밖으로 나왔어. 아기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지. 윌리엄이라는 이름까지 지어주면서 말이야. 그는 아기를 자신의 아들처럼 키우겠다고 생각했대. 이야기를 끝마치자마자 아들은 눈에 띄게 흔들리는 듯한 표정을 짓기 시작했다. 따딱 끊어지듯 거칠게 숨을 쉬며 말까지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빠, 제 이름이 바로 윌리엄이잖아요. 저는 흔히 아빠들이 아들에게 날리는 윙크를 하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그러게 말이야. 우리 아들. 아들 윌리엄은 울면서 제 침실로 뛰어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이야기를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괴담. 진득하니 사람을 귀찮게 하는 여름이란 성가신 놈이 슬슬 물러나려 하는지. 아침 저녁이면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온다. 하지만 사실 이맘때야말로 이 성가신 여름이란 놈이 가장 기승을 부리는 시기라는 걸 알만한 사람이라면 다들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뜨거운 태양이 자결하고 아침, 저녁은 물론이요. 깊은 한밤중까지 열대야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괴롭히는 한여름에야 종일 에어컨을 틀어준다지만 날씨가 애매한 시기가 다가오면 학교 교실이건 회사 사무실이건 혹은 대학 강의실이건 그 어디에도 냉방기 가동은 없었다. 나는 절전,
절약이라는 새마을운동이 한창이던 70년대에나 적용될 법한 구시대적 발상이 내가 근무 중인 2014년에 회사 안에서도 여전히 그 퀴퀴한 암내를 풍기며 악행을 답습하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내 PC의 전원을 켠다. 물론 전력의 대부분이 기업용으로 쓰이며 그들이 일반 가정보다 더 저렴한 요금으로 값싼 전기를 펑펑 써댄다거나 하는 사회적인 문제에는 사실 관심이 없다. 요컨대 당장에 내 몸을 시원하게 해줄 무언가를 애타게 찾을 따름이다. 더울 때는 역시 괴담이지. 나는 하이텔 나우누리 등 다양한 통신 문화가 붐을 이루던 그 시절부터 없는 자나 있는 자나 공통으로 누릴 수 있는 몇 안 되는 비서 방법 중 하나인 괴담을 읽으며 어디 한번 등골이나 오싹해 보자는 생각으로 공포 게시판을 열어본다. 수많은 괴담이 있지만 역시 쓸만한 건 대부분 이미 누군가가 지어낸 뒤인지라 새로운 것들엔 영 신통찮은 것이 없다. 독서실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여학생이 기특해 말을 건넸더니 뭉뚱이는 없고 두 팔로 지탱하며 달려온다든지 하는 고전 괴담이 주었다. 그런 센세이셔널한 괴담은 영 보기 힘들었다. 사실 무섭고 괴이한 이야기는 일본 애들이 전문이었지만 뭐랄까 독자의 취향이랄까 나와는 그다지 잘 맞는 것 같지 않았다. 그들은 기발하지만 뭔가 좀 동떨어진 세상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그다지 즐겨하는 편은 아니다. 사실 그다지 값이 많은 편도 아닌 내가 이런 괴담을 읽는다고 해서 손발이 시릴 정도의 오싹함을 느낄 리야 없지만은 괴담은 종종 색다른 호기심 같은 것을 충족해 주기도 하기에 나는 당장 해야 할 일조차 미뤄둔 채 더위를 핑계로 괴담들을 뒤적이며 게으름을 피워본다. 머리를 감다가 갑자기 뒤통수가 오싹할 때가 있잖아. 그건 사실 원혼이 등 뒤에서 날 노려보고 있기 때문이래. 외진 곳에 쇠로된 하수구 철망이 부식된 건 누군가 사람을 죽이고 염산으로 녹여버릴 때 생긴 흔적이라지. 괴담들은 무궁무진하다. 기발한 상상력과 때론 상대를 납득시키는 묘한 설득력을 가진다. 요컨대 확실히 있을 법한 그럴듯한 사람을 긴가민가 하게 만드는 기발한 재주가 있다. 나는 그런 독창적 상상력을 가진 사람들을 존경한다. 내 직업이 광고 카피라이터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나 역시 조금은 엉뚱하고 때론 미친놈 소리를 들을 만큼 해괴한 짓을 좋아하는 이유가 더 클 것이다. 오늘도 퇴근 시간에 나는 길가에 놓인 하수구 철망을 몇 개 유심히 관찰한다. 실제로 약간 부식되어 보이는 것들이 있다. 나는 홀로 전혀 알지도 못하는 화학적 지식을 총동원하여 인간의 육체가 녹여질 경우 얼마의 산도를 가질지를 가늠해본다. 물론 결과는 긴가민가이다. 예체능 전형으로 대학을 진학한 내가 이과 애들도 알지 모를지 모를 그런 공식 따위 알 턱이 없는 것이다. 도대체 왜 이런 쓸데없는 고민을 하고 알지도 못하고 알아봐야 아무 쓸모없는 것들을 고민하냐고 누군가 내게 묻는다면 내 대답은 그렇다. 그 알듯 말듯 긴지 아닌지 하는 애매한 것이 그 맛이랍니다. 하수구 위에서 홀로 중얼거리는 내 모습을 보며 유모차를 밀며 지나가던 한 주부가 이상한 눈길로 바라본다. 어쩌면 나는 지금 또 다른 괴담의 생산지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멀쩡하게 생겨서 깔끔한 옷을 입고 누군가 시체를 녹여버렸을지도 모를 하수구 위를 바라보며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남자. 어떤가? 왠지 연쇄살인마 또는 정신 이상자의 스멜이 느껴지지 않는가? 나는 누군가 나를 모델로 한 그럴듯한 괴담을 어딘가에서 창조하여 주기를 바라며 걸음을 옮긴다. 어느새 어둑어둑해진 시간. 별다른 약속이 없는 나는 간단하게 마트에 들러 며칠 전 떨어진 홍차와 우유 그리고 빵을 사들고 여지없이 집으로 향했다. 부모님은 겨우 20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살고 계시지만 뭐랄까 혼자는 싱글남의 멋스러움을 동경한 나의 퍽퍽한 20대 후반은 내 멋대로 저 이제 독립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집을 나와 이곳 오피스텔에서 혼자 살고 있다. 독립 후 한 몇 년인가는 이것도 혼자는 싱글남의 멋스러운 삶이야라고 자위하며 여자를 끌어들여 몇 달씩 동거하고 헤어지는 일들을 반복하곤 했지만 최근 1년여간은 30대 중반에 접어든 나이와 업무시 사용하는 근육이 엉덩이와 손가락뿐인 관계로 살짝 나온 뱃살 등으로 인해 뭔가 일이 벌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혹시나 시력이 나빠볼록 나온 내 아랫배와 눈 밑에 주름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 눈 나쁜 피양새가 한 마리 날아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 매일같이 최고급 왁스와 스프레이를 이용해
헤어스타일만은 내 나름대로 신경을 써주고 있다. 남자는 머리빨이 반이란 말도 있지 않은가. 개인적으로 홍차와 왁스만큼은 가장 좋은 것을 쓰자는 주의이기도 하다. 싸구려 홍차는 비릿한 향을 풍기기 일쑤이고 나쁜 왁스는 세정력이 좋지 않거나 아니면 세팅력이 떨어져서 잘 안 서거나 잘 안 씻기거나 둘 중 하나의 약점을 가지기 때문이다. 남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겠지만 잘 안 선다는 건 위로나 아래로나 치명적인 결함이 아닌가. 잘 서고 잘 씻기는 왁스. 스타일링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라는 카피는 물론 지난 A화학 신제품 광고 시안에서 1차 탈락하긴 했지만 나 스스로는 두고두고 회자될 가장 섹스 어필한 광고 카피 중 하나가 아니었나 하고 자평하는 바이다. 간단하게 새로 산 홍차와 물 등을 채 포장도 뜯지 않은 채 식탁에 봉지채 내 던져둔 나는 욕실로 향했다. 시간은 빌어먹을 야근과 하수구 관찰로 인해 벌써 10시를 넘어섰다. 간단하게 세면을 하고 최근 몰아서 보고 있는 미드를 몇 편 보거나 아니면 게임이라도 몇 판 해주지 않으면 매일매일 회사로 인해 얽매인 내 삶이 불쌍하지 않겠는가. 나는 클렌징 폼으로 가볍게 내 얼굴을 두르고 있던 비비크림이라는 가면을 지우고 왁스와 스프레이로 인해 단단하게 굳어 흡사 만지면 베일 것 같은 머리카락 위로 샤워기를 흔들어댔다. 역시나 최고의 세팅력을 자랑하던 A화학 제품답게 강력한 물줄기 속에서도 그들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스타일을 유지한다. 아마 내가 손으로 그들 사이를 휘저으며 뭉개뜨리지 않는다면 아마 수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도 아니 수만 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그 굳건한 스타일을 유지하며 화석으로 변해버린 티라노사우루스의 뼈대처럼 불멸의 존재가 되리라. 좋아. 물길이 이미 흐트러버린 내 머리칼 사이를 타고 흐른다. 그때 나는 문득 길가 하수구 철망에 이은 두 번째 괴담이 떠올랐다. 머리를 감다가 갑자기 뒤통수가 오싹할 때가 있잖아. 그건 사실 원혼이 등 뒤에서 날 노려보고 있기 때문이래. 나의 탐구 정신은 불현듯 내가 가진 모든 신경을 뒤통수 쪽으로 집중했다. 물론 전혀 아무 느낌이 없었다. 하지만 나의 이 괴팍한 미친 정신은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야 말겠다는데 계속 고개를 숙인 채 머리 위로 물을 쏟아낸다. 왜지? 왜 내게는 나타나지 않는 거지? 나의 탐구 정신은 기나긴 물세례 속에서 끝끝내 나타나지 않는 그 기이한 촉감을 갈구한다. 그리고 이 몰상식한 탐구 정신은 그쯤에서 끝내면 좋으련만 새로운 추론과 가설을 도출해내며 그 끝없는 호기심의 충족을 멈출 줄 몰랐다. 그래, 샴푸를 하자. 물만 뿌리면 금방 돌아서서 발견할지 모르니 못 나타나는 거야. 이런 수줍은 원혼들 같으니 내가 샴푸를 하고 쉽게 눈을 뜨지 못할 것 같으면 그제야 슬그머니 나타나 그 낯가림이 심한 얼굴을 내 등 뒤에 비추겠지. 나는 평소보다 2배나 많은 양의 샴푸를 손바닥에 짜는 뒤 정신없이 거품을 내어 두피를 마사지한다. 혹여나 심각하게 많이 생성된 거품으로 인해 뒤통수에 신경이 무뎌지거나 그들이 보내는 신호를 받지 못할까 하여 뒤통수 쪽에 묻은 거품을 애써 앞쪽으로 밀어내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았다. 물론 혹시라도 나타날 그 무언가를 위해서 젖은 손을 닦아가며 미리 핸드폰 카메라를 동영상 모드로 바꾼 후 녹화 버튼을 눌러두는 것도 잊지 않았다. 요컨대 21세기는 눈으로 보이지 않으면 신조차도 믿지 않는 불신의 시대이니까. 자, 나와라 나와라. 아마도 UFO를 기다리며 그들이 보내는 신호를 찾아다닌다는 이들이 나와 같은 마음일까. 나는 간절히 그리고 애타게 모든 신경을 집중하며 누군가 나를 보아주기를 바라본다. 얼마 되지 않아 나는 마음속 깊은 곳의 탄성과 함께 이것이 정말 그 괴담 속의 미심쩍은 느낌이 맞는가 하는 조금의 의심조차 배격한 채 스스로 감탄하고야 만다. 알 수 없는 불안한 기운이 내 뒤통수를 정확히 저격하고 있다는 근거 없는 확신이 나를 사로잡았다. 이제 뒤를 돌아보았을 때 무언가 보인다면 괴담은 사실이 되는 것이다. 물론 뒤를 돌아보았을 때 아무것도 없다 해도 나는 미심쩍은 기분을 느꼈기 때문에 정확한 확인은 불가하였지만 심정적 추론 결과 괴담을 인정하겠다는 긍정적인 자세도 준비되어 있었다. 샴푸 거품이 눈을 아프게 했지만 나는 눈을 부릅뜨고 미지의 그들을 향한 돌아보기 공격을 감행한다. 하지만 미국이 이라크를 공습했을 때 이미 땅속으로 안전하게 숨어버린 알카에다 조직처럼 역시나 급작스런 돌아보기 공격은 전혀 통하지 않았다. 물론 그렇다고 포기할 나는 아니었다.
다시 2번 비비고 돌아보기. 3번 비비고 돌아보기. 비비는 척하고 다시 돌아보기 등. 미친놈 같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미친 짓은 다 해보았다. 물론 결과는 끝끝내 나를 낙담시키는 하얀 화장실 타일들 뿐이었지만 그렇게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진실이지 괴담이 아닐 것이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궤변을 스스로에게 내뱉으며 자의한다. 부식된 하수구를 결국 그냥 지나쳤던 것처럼 나는 결국 샴푸 거품으로 뒤범벅이 된 얼굴과 머리카락들을 헹궈주기로 결정한다. 결국 괴담의 확인은 불가능했지만 적어도 오늘의 행위에 수확이 있었다며 나의 그 끝없는 탐구 정신을 채워준 것이 첫 번째요. 그동안 제대로 세척해주지 못해 나의 두피 곳곳에 남아있었을지 모를 왁스와 스프레이의 잔존물들을 보다 완벽하게 제거해 주었다는 두 번째 큰 개인사적 의의가 있었기에 나는 실망하지 않았다. 이것들이 늦은 여름 휴가라도 갔나 다 어디 갔어. 나는 홀로 투덜거리며 마지막 남은 샴푸 거품들을 헹궈내다 말고 괜찮다 괜찮다 하며 스스로 자위하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아무도 모르게 남아있던 약간의 실망을 구의 말투아운 완료 상황의 타자처럼 휘둘러본다. 홈런. 욕심을 버리고 마음 편하게 휘두른 스윙이 원래 더욱 쾌한 아치를 그려내듯 나는 순간적으로 눈이 마주친 무엇인가를 바라보며 놀라거나 경악하기에 앞서 순수한 탐험가적 자세로 경애와 성취감을 먼저 표현해냈다. 어디 갔어 이봐. 다 봤다고. 당장 나와. 제대로 몸을 돌리자. 연기처럼 사라진 그것을 향해 나는 당황하지 않고 엘도라도를 발견한 스페인의 모험가처럼 내가 찾아낸 황금의 성을 불러댔다. 아 진짜. 숨지 말고 나와. 딱 걸렸다고. 딱 걸렸어. 상대는 정말로 수줍은 존재인 듯 했다. 자신의 존재를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몸을 어딘가에 바짝 숙인 채 나라는 이름의 괴상한 포식자를 두려워하며 숨어 있었다. 하지만 나는 협상의 법칙을 잘 알고 있었다. 때론 강하게. 자꾸 이러면 무당을 불러서 구슬할 거야. 내가 아는 인천의 유명한 무당은 말이지. 너처럼 보통 잡신이 아니라 장군님을 모시고 있다고. 나는 상대에게 겁을 주기 위해 일전에 호기심에 찾아간 적이 있다는 무당의 이야기를 꺼냈다. 그게 또 보통 장군님인 줄 알아? 이름 없는 허접한 장군이 아니야. 인천 상륙작전 알지? 메가더 장군님을 모시는 무당이야. 그님이 말씀하시기를 다른 신들은 칼 들고 나타나서 혼쭐을 내실 때 그 장군님은 대포를 쏘신다고. 어디 대포 맛 좀 볼 거야? 잡귀신들은 사정해도 소용도 없대. 그래 영어 못하는 귀신은 그냥 맞아 죽는 거야. 도망 못 가게 영어 부족도 막 붙여놓을 건데 괜찮겠어? 토익 800점 이하는 빠져나가지도 못한대. 내가 이렇게 무서운 장군님을 모시는 무당의 이야기를 쏟아냈음에도 상대는 반응이 없다. 그냥 가버린 걸까? 나는 이러저러한 생각을 하며 머리를 굴려봤지만 확인할 방도는 없었다. 하지만 드디어 포착한 모처럼의 이 귀한 기회를 쉽게 날려버릴 수는 없었다. 나는 이번엔 부드럽게 상대를 회유하기로 했다. 좋아. 뭔가 사연이 있나 본데 우리 좋게 말로 하자고. 나도 장화홍련전 뭐 이런 교양서적쯤은 읽어본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상식이란 게 있는 사람이란 말이지. 우리 대화로 풀자고. 대화로. 상대는 여전히 반응이 없었지만 협상의 법칙 중 하나는 끝까지 상대를 설득하고 넘어오게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격언을 어제 대머리 부장에게서 들은 바 있었기에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뭐가 필요해? 일단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고. 제사를 지내줄까? 성불하고 싶을 거 아니야. 아니면 뭐 원한이 남았어? 내가 갚아줄게. 일단 보고 이야기하자고. 잘 생각해봐.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나 같은 미친놈 어디서 만나겠어. 나의 마지막 말을 끝으로 침묵은 계속됐다. 나는 강공 뒤에 부드러운 협상한 제시로 상대방이 어느 정도 고심하는 중이기를 바랐다. 분명 상대는 고심 중일 것이다. 영어가 유창한 유명한 장군님을 모시는 무당을 만나는 것보다는 성불시켜주겠다는 나의 협상안이 꿀처럼 더 달달할 테니까. 나는 이 기나긴 협상에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한 방을 날리기로 했다. 밤인데 출출하지 않아? 뭐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야식을 배달시켜주도록 하지. 어때? 이 밤의 선짓국은 좀 힘들겠지만 내가 잘 아는 곱창전 굴집에 부탁을 하면 생간이나 천엽을 서비스로 받을 수 있어. 뭐 선도는 떨어지겠지만
기생충이나 뭐 배탈 이런 거에 연연하고 그럴 상황은 아니잖아. 자, 마지막 기회야. 이제 남바로 나가서 메가더 장군님 모시는 무당을 부를 거야. 메가더 장군님과 토익 공부를 할지 아니면 야식으로 가나고 천엽을 곁들인 곱창전골을 먹으며 대화를 조금 나눌지는 내가 판단해. 대답하기 어려우면 저기 세워놓은 치약 뚜껑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걸로 대신해도 좋아. 나는 이렇게 마지막 카드를 던졌다. 이제 그것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오롯이 상대방의 몫인 것이다. 괜찮아. 나는 상대가 침을 흘릴 만큼 매력적인 카드를 던졌어. 협상이 결렬된다 해도 멋진 협상안으로 협상 테이블을 흥미진진하게 끌고 갔던 것에 만족하겠어. 나는 이것을 마지막으로 이 덧없는 그담 탐구에 대한 미련을 던지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약간의 침묵, 그리고 조금 더 긴 고요함을 뒤로하고 변기 위에 올려져 있던 치약 뚜껑이 조용히 바닥으로 떨어진다. 탁월한 선택이다. 너 곱창전골을 간과 찬엽을 즐길 거라고. 끝까지 믿은 나의 믿음과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너의 도전 정신이 만들어낸 최고의 협상이었어. 나는 나직이 치약 뚜껑을 바닥으로 떨군 그리고 내가 일순간 눈으로 확인한 그 무엇인가를 향해 칭찬이. 그러나 사실상 상대를 통해 나 자신을 더 한껏 추켜세워주는 자폭 화법을 펼친다. 정말 내가 보였어. 나직한 음성이 나의 귓가에 날아와 꽂힌다. 역시 나의 고막은 눈보다 빠르다. 나는 밑장을 빼어 아키에게 한 장, 그리고 정마담에게 한 장을 던져주던 만화 주인공의 심정으로 상대 심리의 밑장을 빼어 나직이 던져본다. 보지 않고 아무 확신도 없이 이 난리를 쳤겠어? 아주 잘. 똑똑히 보인다고. 신기하네. 근기에만 콱 달라붙게 되어 있어서 나조차 불편한데 내가 보인다니. 나는 상대의 목소리와 어투, 그리고 내용으로 미루어 짐작해 상대가 여자이고 어린 편이며 내 등 뒤에 바짝 붙어 있다는 세 가지 누구나 바로 알 수 있을 사실들을 분석해내고 연쇄살인마를 연구하는 프로파일러처럼 상대를 확신시키려 노력했다. 나보다 어려 보이던데. 등 뒤에 바짝 붙어 있잖아. 그렇지? 맞아. 정말 신기하네. 몇 년 안 됐지만 날 봤다는 사람 처음이야. 나는 뭐랄까 일반인하고는 뭐 좀 다르달까? 아까 말한 그 무당도 나를 처음 보는 순간 탁 알아보더라니까. 메가더 장군 모신다고 해서 첫마디를 Hi, hello, I'm fine, thank you, and you 라고 해주니 뭔가 말문이 탁 막힌 표정으로 점괘 안 나온다고 당장 썩 꺼지라고 할 정도였으니 그거 진짜였나 보네. 뭐 메가더 장군 얘긴 지어낸 얘긴 줄 알았어. 황당해서. 노노. 그때 이후로 나하고도 영적인 교류를 하고 계시는 분이셔. 막말하지 마. 묘하신다고. 메가더 장군님은 귀에 레이더가 달려 있으셔서 누가 자기 험담하는 걸 싫어하셔. 당신은 내가 조금도 무섭지 않나 봐. 마치 친구랑 대화하는 것 같아. 그것도 아주 웃기고 괴상한 친구. 그런 소리 많이 들었지. 보통 한 반에 한 명씩은 특이한 애들 있잖아. 나는 전교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한. 아니 지역 내에서 몇 손가락 안에 꼽을 독창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라고 자부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 나눠보는 거야. 역시 나의 독창적인 모습에 반했구나. 노노곤란해. 아니 당신이라면 지금 우리가 만난 이야기를 어디 가서 떠벌리고 다닌다 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아서. 살아있을 때도 그렇지만 나 그다지 주목받는 걸 좋아하는 타입은 아니거든. 오, 그 말은 죽었다는 걸 본인 스스로 자각은 하고 있다는 이야기네. 그렇지. 모르고 있다면 아마 스스로 살고 싶다는 욕망이 강했기 때문에 인정하지 못할 뿐 아닐까? 아하. 어떤 괴담에선가 비슷한 이야기를 읽은 것 같기도 해. 참 그나저나 일단 약속은 지켜야지. 이렇게 스스로를 밝혔으니 깊은 마음으로 무려 17,000원이나 하는 곱창전골 소자에 간찬엽 3,000원짜리를 추가하여 배달시키는 것이 응당 내가 지켜야 할 도리겠지. 후, 당신은 정말 특이해. 내가 그런 게 먹고 싶어서 당신과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해? 아니야. 아니란 말이야. 내가 지금 주문하려고 하는 곱창집은 상상정보통 맛집 원정대 등을 두루 섭렵한 동네 야식계를 주름 잡는 야식계의 잔다르크한 머리지. 내가 그런 음식을 먹을 리 없잖아. 보통은 내가 다른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다른 쪽이라면 어떤? 그쪽의 육체라든가 영혼 아니면 피.
어차피 여자 경험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한 번쯤 당해줄 용의도 있어. 보다시피 내 영혼은 특이해서 그다지 땡기는 취향은 아닐 것 같고. 아, 나 담배 술 많이 해서 피가 혼탁해. 태양, 가남대 끝은 늘 그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날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그다지 권하고 싶지 않네. 그러니까 난 곱창전골로 합의를 봤으면 해. 그 권유 받아들일게. 거짓말 같진 않으니까 물론 곱창전골도 사양하겠지만 후회할 거야. 역삼동 불곱창을 만나지 못한 당신 소중한 것 하나를 잃고 계신 겁니다. 좋아. 그렇다면 나가서 차라도 한 잔 마시는 건 어때? 진지하고 깊은 대화는 역시 차지. 내가 오늘 좋은 홍차를 사왔다고. 우유를 넣어서 밀크티를 만들어 줄게. 차라. 그런 걸 딱히 마시거나 하는 행위를 하진 않지만 그걸로 곱창전골 이야기를 그만둬 준다면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해. 단, 나가는 건 안 되니까 만들어서 가지고 오는 게 좋겠어. 아, 나 알아. 이를테면 전문용어로 지방령이라고 하는 거구나. 그렇지 맞지? 날 뭐라고 부르던 그건 뭐 상관없지만 이곳 밖으로 나가지 않는 건 사실이야. 예, 맞네 지방령. 나 뭔가 좀 대화가 통하지 않아? 나는 천천히 몸을 돌려 욕실 바깥으로 향했다. 상대가 누구든 간에 뭐랄까. 이야기가 통하는 제법 재미있는 친구를 만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문득 예전에 읽었던 앤 라이스의 소설 뱀파이어와의 인터뷰가 떠올랐다. 나는 지금 어쩌면 괴담과의 인터뷰를 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물론 정확히 말하면 내 원룸 오피스텔 화장실에서 거주 중인 어느 여성 지방령과의 대담이 보다 정확한 명칭이기는 하겠지만 뭐 그런 소소한 부분이 중요하다고는 생각지 않았기에 새로 산 인도산 홍차에 따뜻하게 덮인 우유와 꿀을 넣어 내 생에 다시 없을 가장 맛 좋은 밀크티를 2잔 만들어 서둘러 화장실로 향했다. 자, 마드모아제.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고 따뜻하면서 또 영혼까지 덮여줄 맛 좋은 밀크티를 가져왔습니다. 내가 등 뒤에 있다고 말하지 않았나? 아, 실수. 어떻게 등 뒤로 넘겨줘야 되나? 이 잔 이거 비싼 거라고 한정판이야. 위쪽으로 들어서 넘기기보다는 옆쪽으로 해서 넘겨주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걱정 마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떨어뜨리진 않을 테니까. 우오. 나의 손끝에서 놓인 커피잔이 무언가 보이진 않았지만 아무 느낌도 없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는 그 흔한 소리도 없이 고요하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요컨대 내가 아는 사람들 중 괴담의 대상인 영혼에게 밀크티를 건넨 최초의 인간이 바로 나란 말씀이었다. 기네스북 위원회에서 부디 나의 이 기묘한 신청을 꼭 받아주어야 할 텐데라는 생각을 할 즈음 그녀가 말했다. 잘은 모르겠지만 따뜻해 보여. 여긴 춥거든. 안아. 내일 히터 설치할게. 그런 뜻은 아니야. 뭔가 심정적으로 춥고 외롭다는 뜻. 비슷한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어. 어렵네. 그나저나 어쩌다가 이곳에 머물게 된 거야? 그거야 이곳에서 죽었으니까. 여기서 죽으면 그냥 여기 있는 거야. 사람들 모두 죽게 되면 자신이 죽은 그 장소에 있게 된다는 뜻. 그럼 세상 여기저기 어디에나 나 같은 존재가 꽉 차 있어서 포화 상태가 된다고. 그래. 그럼 뭐지? 너는 왜 여기 있는 거야? 다들 어디론가 떠나간다고 생각해. 딱히 나와 같은 다른 누군가를 본 적이 없으니까 말이야. 살아있을 때도 외로웠으니 죽고 난 뒤에도 날 챙겨줄 누군가가 없어서. 아니면 나란 존재를 그냥 잊어버리고 놔두었을지도 모르지. 사실 이유는 나도 몰라. 그냥 그날 이후 여기에 남겨졌을 뿐. 어디에선가 본 괴담과는 달리 안내인이라든가 저승까지 데려가주는 저승사자 같은 건 실제하지 않는다는 얘기네. 말했지만 알 수 없어. 모두들 어디론가 데려가주는 이가 있을지도 없을지도 몰라. 있는데 날 깜빡하고 간 건지 아니면 그런 게 없어서 다들 그 자리에 있는 건지 나로서는 알 수 없어. 그저 난 여기에 있고 당신과 이야기하고 있고 앞으로의 일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모를 뿐이야. 아 막막하네. 걱정하지 마. 만약 내가 죽게 된다면 제일 먼저 신속한 저승길을 위한 가이드라든가 저승길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같은 책자를 먼저 저술할 테니까 말이야. 출간하자마자 곧바로 저 세상 베스트셀러가 될 거야. 아마 인쇄가 나오면 내가 한턱 쏠게. 단 메뉴는 불곱창에 간 천엽이야. 하하. 오잘 웃네 잘 웃어. 이렇게 웃은 거 정말 오래간만이야.
그 불곱창 얘기 좀 안 하면 안 돼? 징그러워서 전에도 한번 먹어본 적 없다고. 하물며 생간의 천엽이라니. 고전 설화에서는 도깨비들이 생간을 그렇게 좋아했다는데 전통의 맥이 끊기네 끊겨. 그렇지만 뭐 괜찮아 내가 있으니까. 난 죽으면 머리에 불을 달아달라고 할 작정이야. 방망이도 하나 들고. 내가 한 가지는 정확히 본 것 같아. 뭘? 어디 가서 나와 만났던 이야기를 하고 다녀도 절대 믿어줄 사람이 없을 거라는 거. 이런. 너무 오버했나? 그나저나 이런 거 물어봐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쩌다가 죽은 거야? 너무 긴장하며 물어보지 않아도 돼. 제일 궁금한 건 뭐 그런 거겠지. 여러 가지야. 성적, 부모님의 강요, 친구들과의 불화, 우울증. 마지막에 넌 학생이었구나. 학생이 왜 이런 오피스텔에서 집하고 학교, 학원과의 거리가 멀어서 학원이 늦게 끝나는 날은 여기에서 자고 연교시 수업을 들으러 가야 하니까. 월수금은 이곳에 있었어. 나는 내가 이 오피스텔을 계약할 당시 좋은 위치에 이렇게 깨끗한 방이 저렴하게 나온 이유에 대해 묻는 내게 주저하던 부동산 중개업자의 얼굴이 문득 떠올랐다. 행운 중개소 김 사장 개새끼. 내가 얼마나 고마워했는데. 응? 아니야. 비즈니스적 문제야. 비즈니스. 한심하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자고로 학생들의 성적 고민, 부모님과의 갈등, 친구들과의 불안은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의 근원적 불행을 다룬 이야기의 단골 손님이니까. 그나저나 지금 내 모습은 어때? 죽게 되면 어떤 외형적 변화도 같이 와. 이를테면 뭐? 외계 영화에 나오는 괴물이나 귀신 같은 모습 말하는 거요? 뭐, 그렇지. 글쎄 지금의 나는 어떤 모습일까? 거울에 비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나는 잘 모르겠어. 저기 샤워부스가 있던 자리가 원래는 욕조가 있던 곳이고 그곳에서 손목을 그었으니까 아마 핏기 없이 마른 몸이 아닐까? 나보다는 당신이 더 잘 알잖아. 나는 어때? 나를 봤다고 했잖아. 그게 뭐랄까.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어떤 눈빛 어떤 단편적인 모습을 본 거라. 나도 정확히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 그리고 그 순간 너를 정확히 봐야겠다. 내 눈과 기억 속에 담아두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놀라운데 어메이징 서프라이즈 이런 생각뿐이었으니까. 역시 날 봤다는 건 거짓말이었구나. 볼 수 있을 리 없어. 내가 앞으로 나가려 해도 이 안에 들어오는 누군가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움직일 수 없으니까 말이야. 뭐 내가 너를 본 것인지 아니면 간절히 바라는 내 마음이 만들어낸 착각인지는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중요한 건 우리가 대화를 나누고 있고 너와 나 모두 이 상황에 흥미를 지니고 있다는 거야. 그건 그래. 죽을 때의 넌 어땠어? 나? 그래, 어떤 기분이었는지. 죽고 난 뒤엔 어땠는지가 궁금해. 글쎄, 그냥 떠나고 싶다. 훌훌 털어버리면 모든 것이 끝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컸던 것 같아. 더 이상 공부를 해야 한다는 강요도 없을 거고 내가 사랑하던 엄마 아빠가 성적 때문에 갑자기 악마 같은 모습으로 불같이 화를 내는 것도 나를 괴롭히던 친구들도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기대감 같은 것도 조금 있었어. 하지만 마지막 순간은 그냥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어떤 감정의 응어리도 그냥 다 풀어지는 기분이야.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냥 공허함. 어렵네. 확실한 건 어떤 미안함 같은 건 남는 것 같아. 그러나 실제로 홀가분하다던가 마음이 편해진다던가 하는 기분은 없어. 자살은 지양해야겠네. 나도 오늘 대머리 부장의 훈계를 듣고 나서 0.05초 정도 고민을 했었거든. 그래야 하지 않는 게 좋겠어. 특히나 이 오피스텔 화장실에서는 당신도 여기에 머무른다면 꽤나 시끄러울 것 같거든. 하하 말벗도 되고 좋지 않을까? 지금이라도 만들어줄까? 내 말벗. 노노 급히 생각해봤는데 지금 당장은 좀 무리인 것 같아 무리데스. 농담이야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입장이었다면 벌써 뭔가를 하고 있겠지. 그저 바라보고 남은 사람들을 응시하는 것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니까. 조금 안심이 되네. 그나저나 어머니 아버지를 보고 싶진 않아. 괴롭혔던 친구들이라든가. 나 너무 보고 싶어. 엄마도 아빠도 날 괴롭히던 친구들까지 다. 미안. 아픈 데를 건드렸네. 당신에게 응답한 거
그냥 당신이면 어디 가서 떠벌려도 아무도 믿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랬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나 외로웠는지도 몰라. 매일같이 학교, 학원, 그리고 이 아무도 없는 오피스텔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게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죽고 싶었는지도 몰라. 아무도 나와 이야기해주지 않았어. 엄마는 공부만 이야기하고 아빠는 아빠가 나온 대학에 가야 한다는 이야기만 해. 학교나 학원 선생님들은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아. 그저 수업만 하지. 친구들은 모두 날 경쟁자로 생각해. 그 애들과 한 번도 제대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어. 이 오피스텔에서의. 난 늘 거울만 보며 이야기했어. 나 자신한테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다고.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털어놓고 싶다고. 나 너무 외롭다고. 누가 내 이야기를 좀 들어달라고. 누군가 나를 좀 따뜻하게 안아달라고.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기에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나의 오감과 본능은 그녀가, 아니 그 아이가 흐느끼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 아이가 이곳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던 이유도, 그 아이가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남아 있어야 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었겠지. 이 가슴 깊이 남은 응어리가 그의 이 좁은 공간에 묶어두었던 거겠지. 힘내. 미안. 응. 뭐가? 나 이상해. 뭔가 힘이 없고 가벼워지는 듯한 기분이야. 뭐지? 뭐야? 슬퍼서 그래? 아니, 조금 달라 죽는 순간까지 느끼지 못했던 평온한 기분이 지금 들어. 아, 뭐야? 그러니까 이게 그 전문 용어로 성불. 뭐 그런 건가? 모르겠어. 중요한 건 나 지금 웃고 있어. 내 얼굴 안 보이겠지만 나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어. 아, 이런 그럼 가는 거야? 어디 하늘 위로? 아니면 뭐 어딘가로 빨려 들어가는 기분인가? 모르겠어. 그냥 편안해. 그리고 따뜻해. 오, 축하해. 뭔가 응어리 같은 게 풀어지니까 상불하는구나. 뭐, 잘 됐어. 엄마 아빠도 기뻐하실 거야. 그럴까? 날 원망하진 않으실까? 그럴 리가. 안녕. 이젠 볼 수 없겠네. 반가웠어. 나도 반가웠어. 그리고 고마워. 그 애의 목소리가 점차 희미해져 간다. 하지만 나는 그 애의 마지막 말을 들었다. 고마워. 민호야, 정신 차려. 민호야. 정신이 든 것은 한낮의 무더위가, 창문도 없는 내 원룸 오피스텔의 비좁은 화장실을 엄습한 정오 무렵이었다. 무단결근한 회사에서 대머리 부장님의 성화에 못 이겨 여기저기 연락해 본 격리 담당 미스임이 어머니와 통화를 했다고 한다. 어머니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오피스텔을 찾았고 역시나 술에 취해 쓰러진 건 아닌가 싶었지만 술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실수로 넘어져 의식을 잃은 듯 보이는 나를 깨우셨다고 했다. 그러게 혼자 살지 말고 집으로 들어오라니까 이놈아. 아, 엄마 싱글 라이프 몰라요? 아나. 전화도 안 받고 회사에서는 연락이 오지. 이게 뭐니 이게. 어머니의 말에 나는 문득 화장실 구석에 세워두었던 내 휴대폰이 떠올랐다. 그래 맞아, 녹화해놨지. 그랬다. 지난밤 머리에 샴푸를 하기 전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휴대폰 카메라를 동영상으로 바꾼 뒤 녹화 버튼을 눌러 놓았던 것을 떠올린 것이다. 휴대폰엔 역시나 회사 격리 담당 미스김의 부재중 전화 5통과 엄마의 부재중 전화 2통이 표시되어 있었지만 나는 그런 사소한 것들은 넘겨버리고 곧바로 휴대폰 카메라 갤러리를 열어보았다. 1. 있다 있어. 동영상. 휴대폰에는 장시간에 걸친 녹화 동영상 파일이 하나 자동 저장되어 있었다. 우옹. 인류의 해묵은 숙제를 풀고 사후세계와 종교사적 관점을 모두 뒤엎어줄 세기의 증거가 바로 내 손안에. 고맙다 학생. 고맙다 아이야. 성불하여라. 아니 얘가 갑자기 왜 이래? 너 괜찮니? 화장실 바닥에 넘어지면서 어디 정신이라도 다친 게야. 어머니. 자 놀라지 마십시오. 이 아들이 발견한 세계의 비밀. 영혼과 사후세계. 죽은 자와의 대담. 괴담과의 인터뷰. 나는 기쁜 마음으로 어머니를 끌어안으며 동영상의 플레이 버튼을 켠다. 동영상은 즉시 플레이되었고 내가 샴푸를 준비하는 모습으로 시작되었다. 뭔데? 네 머리 감는 동영상을 왜 날 보여줘? 아 엄마 좀만 더 봐봐요. 이제 깜짝 놀랄 테니까. 나는 엄마를 다독이며 침을 꿀꺽 삼킨 채 영상에 집중한다. 영상 속에 나는 곧 샴푸를 잔뜩 뿌려 거품을 낸 후 특유의 모션으로
샴푸 상태에서의 뒤돌아보기 공격을 열심히 펼치고 있었다. 아니 머리 감다 말고 웬 뻘짓거리야. 아 진짜 좀만 더 진득하게 기다려봐요. 이거 살짝 헹구고 난 다음부터가 하이라이트라고. 엄마 영광인 줄 알아요. 이걸 처음으로 보는 사람이라니까 엄마가. 아니 난 도대체가. 나는 진지한 표정으로 엄마를 나무라며 이제 곧 다가올 하이라이트 부분을 집중했다. 어머 너 이러다가 기절한 거니? 엄마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으셨다. 그도 그럴 것이 영상 속의 나는 마지막 뒤돌아보기 공격을 취하면서 미끄러운 바닥을 헛디디며 욕실 세면대에 머리를 때려 받고 나자빠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 뭐야. 마지막에 과하게 몸틀다가 들이받았네. 그러고 보니 이마에 혹도 있고. 아, 안돼. 인류의 역사적인 첫발이. 영혼과 사후세계에 대한 지침서가. 안돼. 그럴 리가 없어. 돌려보자 녹음된 거라도 있을 거야. 돌려. 얘 너 병원 한번 가볼래? 아니 엄마 내가 딱 등 뒤에서 노려보던 영혼. 아니 그 학생애하고 대화를 하다가 막 아우. 아니 뭐 끝까지 너 누워있는 모습밖에 없는데 뭔 소리야. 너 헛거 맞니? 어디 엄마랑 한의원이라도 갈래? 내가 기가 쇠해서 그래. 그러니까 혼자 살겠다고 이러지 말고 집으로 들어가자니까. 어휴 엄마가 답답하다 진짜. 뻔히 진짜 답답한 건 알아니까 그러네 아우. 뭐야. 안타깝게도 동영상은 아무 소리도 없고 그저 쓰러진 채 의식을 잃은 나의 등만을 비추고 있었다. 나는 애써 엄마를 달래 집으로 보내고 나서도 한참을 그 자리에 주저앉아 동영상을 다시 보고 또다시 보았지만 내가 만났던 그 애와 그 긴 대화는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꿈인가? 그 후 내 오피스텔에서는 그 일 때문인지 다시는 머리를 감든 샤워를 하든 등 뒤에서 느껴지는 으스스한 기분 따위는 느껴지지 않았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은 나의 음장에 내 오피스텔 앞 행운 공인중개사 김 사장은 실제로 내가 계약한 그 오피스텔에서 자살한 학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실토하긴 했지만 그것이 내가 겪은 놀라운 사실의 증거라고 하기엔 너무도 부족했다. 그것이 우연이든 아니면 놀라운 사실이든 나는 공인중개소 김 사장을 닥달해 전 임대자의 주소를 알아내. 어쩌면 내가 만났을지도 모를 그 아이의 부모님 집을 찾아갔다. 여기가 너의 집이었겠구나. 지금은 좀 편안해졌니? 나는 지금 또 하나의 괴담을 만들어냈다. 그것을 믿든 안 믿든 내가 당신에게 뒤밀어 볼 만한 그 어떤 증거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모든 것은 내 머릿속에 있고 그것이 진실인지 꿈인지조차 분간할 수 없다. 하지만 내가 그 아이와 공유했던 많은 이야기와 감정들은 지금도 내 마음속에 남아있다. 지난밤 걸려온 엄마의 전화와 함께 얘 너 기절한 거 찾으러 간 날 화장실에 있던 커피잔. 그거 내가 깨먹을까봐 엄마가 찬장 위에 두었어. 어디 갔냐고 찾지 말고 제 위에 찬장 열어봐. 걱정 마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떨어뜨리진 않을 테니까. 정말 깨뜨리지 않았네.